여러분, 어제 주식앱 열어보셨어요? 열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면이 온통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이 아니라 시퍼런색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452포인트 빠졌죠? 역대 최대 낙폭이라고 난리였어요. 근데 오늘 그 기록이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코스피가 698포인트 추가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12.06%.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1년 9.11 테러 때 기록이 마이너스 12.02%였거든요. 그 기록을 25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단 하루 기준으로 최악의 날이에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주가가 8%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스스로 비상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20분 동안 거래가 완전히 멈췄어요. 근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12%, 17만 원대가 무너졌어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 9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4%, 1000선이 붕괴됐어요. 이틀 합치면 코스피가 18.42% 빠진 겁니다. 엊그제 6,347로 역대 최고가를 찍은 증시가 이틀 만에 5,093으로 추락했어요. 축제가 72시간 만에 장례식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들이 아닙니다. 새벽에 원달러 환율이 1,506원을 찍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을 넘은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긴급회의에 들어갔어요. 외국인이 벌이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원화 자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고 있는 해협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란이 그 해협에서 유조선 10척을 미사일로 공격했어요. 이 해협이 막혀있는 한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영상 하나가 뉴스 10개보다 나을 거예요.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국이 이란을 때린 진짜 이유. 이게 단순히 핵 문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가 순서대로 무너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뒤에 깔린 큰 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내 지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가장 자세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마트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술제로 보여드릴게요.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셋째,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과거에도 전쟁 나면 반등했다는 쪽과 이번엔 다르다는 쪽, 양쪽 논리를 다 펼쳐드리고 제가 보는 3가지 신호등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알면 뉴스에서 쏟아지는 단편적인 공포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가 보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담담한 경제 아직 구족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8일 테헤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 미국이 이란을 쳤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번역하면 장대한 분노라는 뜻이에요. 미 국방부가 직접 이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보통 공습이라고 하면 밤에 미사일 몇 발 쏘는 거 떠오르시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움직인 건 미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였어요. 댄 케인 합참의장이 직접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사이버와 우주 작전으로 이란 전역의 통신 감시망을 교란했고 이란 지도부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응할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모니터링 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공습 당시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이 4%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디지털 마비 상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날아갔고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37시간 동안 왕복 비행을 해서 이란 남부 지하시설을 폭격했습니다. 37시간이면 꼬박 하루 반이에요. 미국 미주리주에서 출발해서 이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시에 수백 개 목표물에 수백 차례 출격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수년 전부터 해킹해온 테헤란 CCTV 영상까지 작전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첫 24시간 동안 양국이 타격한 목표물이 1000개가 넘습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죠. 이 B-2 폭격기 한 대 가격이 2조 원이에요. 직장인 연봉 5만 년치를 하늘에 띄워서 날린 겁니다. 이걸 여러 대 동시에 운영했어요. 미국이 이 작전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공습 시작 반나절 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왜 밤이 아니라 대낮 오전 9시 45분에 때렸느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하메네이를 포함한 고위 지도부가 안보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정확히 포착한 겁니다. 미군은 F-22 배치 정보를 일부러 흘리는 기만작전까지 동원해서 이란 지도부가 한 곳에 모이도록 유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수뇌부가 모인 곳을 정확히 겨냥해서 항공폭탄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에요.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 준비한 정밀 설계도를 실행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닷새째, 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 청사까지 폭격해서 붕괴시켰어요. 하메네이도 제거하고 후계자를 뽑을 기구까지 날려버린 겁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란 핵 때문? 물론 그것도 있어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이란이 1년에서 1년 반 안에 면역선을 넘을 것이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핵 하나만으로 이 규모의 작전을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시간순으로 보면 보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쳤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렸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예요. 사우디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석유의 최대 구매자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80% 이상을 구매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멕시코를 압박했어요. 마약과 자금 세탁 문제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멕시코는 중국 자본이 미국 제재를 위회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가 이란이에요.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상당 부분이 이란에서 오거든요. 미국이 제재를 걸어도 중국은 이란 석유를 계속 사들였어요. 이란은 중국에게 에너지 보험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 세 개를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월급 통장이 베네수엘라였고 비상금 계좌가 멕시코였고 에너지 보험이 이란이었는데 이 세 개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전부 막힌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죠. 미국이 이란을 때린 건 이란만 때린 게 아닙니다.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끊는 작업에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겁니다. 이건 미중 경제 전쟁의 군사적 확장이에요. 실제로 중국이 이례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배변인이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이 즉시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중국이 이란 편을 들지 않고 해역 봉쇄 해제를 요구한 겁니다. 중국도 원유 수입 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니까 자기 에너지 안보가 직결된 거예요. 다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점도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전의 시작.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정규전에서 이겼습니다. 하메네이도 제거했고 핵시설도 타격했고 군사 인프라를 박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해 공군은 무력화됐고 미사일 보유량도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란은 정규전으로 맞서지 않아요. 비대칭 전쟁으로 반격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싱 챔피언한테 링 위에서 정면으로 안 붙고 골목길에서 기습하는 방식이에요. 그 무기가 뭐냐면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에요. 대당 가격이 2만 달러, 약 3천만 원이에요. 이걸 격추하려면 미국이 400만 달러, 약 59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으려고 59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블룸버그가 양측 모두 무기고가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바닥이 날 위기라고 분석했어요.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소모전이 된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란이 공격한 곳을 보면요.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라비브 군사시설을 공격했고 카타르 우데이드 미군 기지가 탄도미사일에 피격됐어요.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CIA 지부도 드론 공격을 받았고 두바이 주재 미 영사관도 타격받았습니다. 이란의 전략이 고이시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있어서 방어가 단단하지만 UAE, 바레인,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여기를 찌르면 석유 공급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고 그게 곧 세계 경제를 흔드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 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것보다 더 지속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고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상군까지 들어가면 이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의 이야기가 돼요. 이 점이 과거 전쟁과 지금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바로 우리 지갑과 연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뭔가?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란 전쟁이 왜 내 지갑을 찢는 전쟁인지. 핵심은 딱 하나예요. 호르무즈 해협. 이 이름을 꼭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몇 주, 어쩌면 몇 달간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듣게 될 단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페르시아만과 바깥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물길이에요. 페르시아만 안에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가 있고 이 나라들이 석유를 세계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체 폭이 55km예요.
근데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 구간은 10km도 안 됩니다. 한강 폭이 약 1km니까 한강 10개 폭 정도 되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항로가 전부 이란 영해에 속합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34%, LNG 교역량의 20%가 이 해협을 경유합니다. 매일 2천만 배럴, 하루에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여기를 거쳐 운송되는 원유의 84%가 아시아 국가들로 갑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쉽게 말해서 세계 경제의 혈관이 여기를 지나가는 건데 이 혈관이 지금 막혀버린 겁니다. 봉쇄의 현실, 진짜 전터가 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보좌관 에브라임 자바리 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 통과하려는 선박이 있다면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불태울 것이다. 석유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실행하고 있어요. 공습 전날인 2월 27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에너지 수송 유조선이 65척이었어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늘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물동량이 평시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3,000척이 넘는 선박이 페르시아만 항구에 발이 묶여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란군이 해협을 화염 함정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부사령관 아크바르자데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IRGC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을 각종 미사일로 공격해서 불태웠다. 오만 해역에서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피격됐고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은 기관실 폭발로 선원 1명이 사망했어요. UAE 해역에서도 선박 2척이 공격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이 완전히 자기들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UN 해양법상 불법이에요. 하지만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해운사도 선박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3대 해운사가 통항을 전면 중단했고 대한항공도 인천 두바이 노선을 결항했어요.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인근 우리 선박 37척에 즉각 운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란만 봉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라크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면 며칠 내로 하루 300만 배럴 이상 감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라크 남부 항구의 저장시설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오펙 2위 산유국이에요. 하루 300만 배럴이 사라지면 세계 원유 공급에 직격탄이 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왜 치명적인가?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70%.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오늘 확인했어요. 한국 원유 도입의 약 70%가 중동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걸 구체적으로 뜯어볼게요. 무역회표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원유 수입량이 1억 3,700만 톤이에요. 이 중에서 사우디에서 4,731만 톤, 이라크에서 1,550만 톤, UAE에서 1,535만 톤, 쿠웨이트에서 1,123만 톤, 카타르에서 547만 톤. 이 물량이 전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합치면 전체의 69.6%. LNG, 그러니까 액화난방은 어떨까요? 카타르에서 오는 물량이 전체의 약 20%예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것도 호르무즈를 지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에너지의 생명줄이 이 해협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2016년 셰일 혁명 이후로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됐습니다. 오히려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한테는 남의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 해군이 유조선 호송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국의 에너지가 아니라 동맹국 수송을 돕겠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안 아프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 이번 사태에 잔인한 구조가 있어요. 미국은 이란을 때려도 에너지 타격이 안 받는데 그 여파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도 이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한국은 연간 1,000억 달러, 146조 원 내외를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결국 이번 전쟁의 경제적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유독 타격이 큰 이유입니다. 내 지갑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유가부터 볼게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1월에 배럴당 62달러였던 두바이유가 지금 82달러까지 올랐어요. 한 달 반 만에 32% 급등한 겁니다.
브렌트유는 81.4달러, WTI는 74.56달러, 둘 다 80달러대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이에요.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면요. 바클레이즈는 100달러까지, JP모건도 100달러 이상, UBS는 12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리포 오일은 이란의 주변국 공격이 지속되면 90달러 돌파가 먼저 올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우리 주유소 가격으로 어떻게 바뀌냐? 오늘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72원이에요. 공습 전인 2월 28일이 1,750원이었으니까 이미 22원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가면요. 업계 추정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기게 됩니다. 120달러면 2,200에서 2,300원대. 이걸 생활비로 환산해 볼게요. 출퇴근 왕복 30km 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리터당 1,750원일 때 한 달 기름값이 약 25만 원이에요. 이게 2,200원이 되면 31만 원, 2,500원이면 36만 원. 직장인 평균 월급 350만 원에서 기름값만 10만 원 넘게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에서 마트까지 물건을 나르는 비용이 오르고, 그게 결국 마트에서 파는 모든 물건값을 올려요. 라면, 과자, 생수, 전기세, 가스비,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국무역규표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수출이 0.39% 줄고 수입액은 2.68% 증가해요. 수출은 줄고 수입 비용은 느는 이중 펀치인 거죠. 현대경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유가가 100달러에 이르면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150달러까지 가는 오일 쇼크 시나리오에선 0.8%포인트가 빠져요. 한은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각각 10% 오를 경우 물가 상승률이 최고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고 봐요. 유가 100달러에 환율 1,470원 이상이면 물가가 4% 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성장을 못하는 가장 답이 없는 상황.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겪었던 게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정부가 비축유를 208일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비축유 76,480만 배럴, 업계 비축분 73,083만 배럴, 3개월 내 추가 확보 가능 물량 3,500만 배럴까지 합치면 208일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을 버는 겁니다. 비축유는 소모품이에요. 쓰면 줄어들거든요. 해진공이 오늘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호르무즈 통항 제한이 한 달 지속되면 한국 기준으로 원유 약 40항차, LNG 약 8항차의 도입 차질이 발생합니다. 대체 항로라는 게 있긴 해요. 사우디 아람코가 헝대 연안 얀부항으로 일부 물량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루트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전체 물량의 약 10%에서 20%뿐이에요. LNG는 우회 루트가 아예 0%입니다. 대안이 없는 거죠. 거기다 운임 폭등이 심각해요. 해진공에 따르면 대형 유조선의 중동 중국 노선 운임이 2주 만에 3.3배 올랐고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유조선 운임이 최대 13배까지 급등한 구간도 있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우회해도 비용이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게 한국 경제의 약 6개월을 결정하는 열쇠예요. 이틀 연속 역대 최대 폭락. 자, 이제 증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7.24% 빠졌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오늘 12.66%가 빠지면서 기록이 하루 만에 갈아치워졌습니다. 이틀 합치면 마이너스 18.42%. 같은 기간에 일본 니케이는 3.4% 빠졌어요. 중국 상하이는 1.8%, 미국 S&P 500은 1% 미만, 한국만 18%대.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겹쳤어요.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오늘 새벽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을 넘은 거예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에 돌입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 주식을 달러로 환전했을 때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데다 원화까지 약해지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가치가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니라 원화 자산 자체를 줄이고 달러로 도망가는 겁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요. 외국인은 2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19조 9천억 원을 팔았어요. 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입니다. 어제 하루만 5조 1,731억 원, 역대 두 번째 규모예요. 삼성전자에서만 16조 원, SK하이닉스에서 8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중동 에너지 의존도예요. 원유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나라가 호르무즈 봉쇄를 맞은 거잖아요. 거기에 코스피가 올해만 48% 급등해서 차익 실현 압력까지 겹쳤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빠질 명분이 생기면 확 빠지는 구조였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맞은 겁니다. 4천조 증발과 환율 악순환.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충격적이에요. 21만 8천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어요. 오늘 종가가 17만 2,200원,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24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400조 원 넘게 사라졌어요. 직장인 평균 연봉 4천만 원으로 환산하면 1,000만 명이 1년 동안 일한 돈이 날아간 겁니다. 환율 이야기를 더해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것에 영향을 주거든요. 환율 1,500원이 뭘 의미하냐?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원유도 달러로 사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유가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 이중 충격인 거예요. 헤럴드 경제가 이걸 더블 쇼크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 빨라지고 외국인이 빠지면 환율이 또 오르는 악순환 구조가 생겨요. 통화 약세, 자금 유출, 변동성 확대의 악순환 루프입니다. 한은은 1,500원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불안과 유가 영향에 따라 원화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외국인이 버리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화라고. 정부가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어요.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20조 3천억 원 금융 지원도 발표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주가를 올리는 엔진이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입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50조 대책이 채권 시장 경색을 막았지 주가를 올린 게 아니었듯이 지금 100조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는 걸 막는 산소호흡기예요. 당장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경고해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2조 3,684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예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빚내서 주식 산 분들이 역대 최대로 많다는 뜻이에요. 이틀 연속 이런 폭락이 오면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져요.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 매도 물량이 또 주가를 누르고 주가가 더 빠지면 또 반대 매매가 터지는 악순환. 눈덩이가 구르듯 커지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이 패턴을 이미 겪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오늘 이게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지금 빚으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모든 종목이 똑같이 빠진 건 아니에요. 먼저 직격탄 맞는 쪽, 자동차가 최악입니다. 이틀 누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15.71% 급락했어요. 유가 오르면 자동차 수요 자체가 줄거든요. IT 마이너스 13.56%, 증권 마이너스 13.55%, 건설 마이너스 12.72%, 반도체도 마이너스 10.93%, 항공과 해운도 심각해요. 항공유 가격 급등에 중동 노선 결항까지 겹쳤으니까요. 해상 운임이 최대 13배 튄 곳도 있어서 해운업은 비용 폭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방산주는 올랐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플러스 12.21%였어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7.61%로 반전됐습니다. LIG 넥스원도 마이너스 6.35%. 전쟁 첫날에는 방산주가 올랐지만 이틀째부터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방산주도 함께 빠진 거예요. 전쟁이니까 방산주라는 단순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S-오일은 오늘 장중 9.91% 올랐어요. 유가 상승 수혜죠. 하지만 정유사도 원유를 못 구하면 공장을 못 돌려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수혜가 아니라 가동 중단 위기입니다. 결국 핵심은요. 폭락장에서 어디가 싸졌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이 구조적 변화가 어떤 산업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 판단이 서야 신호가 왔을 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과 이번의 차이.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전쟁 나면 증시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잖아. 맞아요. 데이터를 보면요. 1990년 걸프전, 개전 직후가 증시 바닥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2003년 이라크전도 그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개전 후 반등했습니다. 동국대 박선영 교수도 반도체 대장주 실적이 견고한 만큼 전쟁이 단기에 끝나면 조정도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봤어요.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 200조 원, SK하이닉스 170조 원을 유지했고요. 이게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하는 쪽의 논리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번엔 좀 다르다고 봐요. 과거 전쟁은 호르무즈를 안 건드렸거든요. 걸프전 때도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없었어요. 물동량이 80% 줄고 유조선 10척이 미사일에 맞는 수준의 봉쇄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나증권이 3가지 시나리오를 냈는데요.
1, 2주 단기 충돌이면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된 채 30일을 초과하면 경기 침체 확률이 75%까지 올라가고 코스피 20% 추가 하락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카톨릭대 양준석 교수도 경고했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실적이 좋아도 코스피와 실물 경제 모두 악화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전쟁의 결과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속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상대 심박수 체크리스트.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 생각엔요, 지금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패닉에 빠져서 전부 파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지금은 관찰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에서 나 오늘 삼성전자 샀어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실제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5조 8천억을 순매수했어요. 빠진 걸 주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5조 넘게 팔았습니다.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구도, 2020년에도 이랬거든요. 지금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대신 세 가지 지표를 매일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심박수예요. 첫째, 원달러 환율. 오늘 종가가 1,476원이고 새벽에 1,506원까지 갔어요. 이게 1,500원 위에서 안착하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수입 물가 충격이 본격화됩니다. 반대로 1,430원대로 안정되면 최악은 지나갔다는 신호예요. 하느니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 유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세요. 지금 81달러대. 80달러 아래에서 안정되면 실물 경제 충격이 제한적입니다. 100달러를 넘으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져요. 그리고 유가보다 더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에요. 지금 80% 감소했는데 이게 50%, 30%로 회복되는지. 트럼프가 미 해군 호송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행되면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셋째, 국채금리.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세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면 금리가 올라요. 지금 하는 기준금리가 2.5%인데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는의 다음 행보가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확인하시면서요. 세 가지가 동시에 안정세로 돌아올 때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하나만 안정되고 나머지 둘이 불안하면 그건 아직 완전한 신호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을 합의했는데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 1억 배럴인 점을 고려하면 0.2%도 안 돼요. 게다가 유조선이 못 다니는 상황에서 증산해봐야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교훈 플러스 CTA.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릴게요. 미국이 이란을 친 건 단순한 핵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끊는 미중 경제전쟁의 군사적 확장이에요.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까지 중국의 에너지 통로를 하나씩 차단하는 큰 전략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호르무즈 봉쇄를 통해서 우리 주유소, 우리 마트, 우리 전기세, 우리 증시까지 직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틀 만에 18% 폭락, 서킷 브레이커다 발동, 삼성전자 시총 25조 원 증발, 환율 17년 만에 1,500원 돌파,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10척이 미사일에 맞았고 3,000척이 넘는 배가 발이 묶여 있습니다. 당장 불안하시죠? 하지만 투자든 인생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포에 휩쓰일 때가 아닙니다. 조급함에 먼저 뛰어들 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 빠졌으니까 싸게 사자. 이건 용기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유가가 꺾이는지 이 세 가지 신호를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증권이 말한 대로 이 상황이 30일을 넘기면 시나리오 자체가 바뀝니다. 하지만 1, 2주 안에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어요. 결국 시간표를 결정하는 건 군사적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호를 읽는 룰을 갖추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신호가 올 때 움직이는 게 진짜 투자예요. 담담한 경제가 계속 이 상황을 추적해드리겠습니다. 환율, 유가, 호르무즈 해협 동향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주식을 홀딩하고 계신지, 현금 비중을 늘리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